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면서 센터에서 아이들 발달 진단과 상담을 하고 있는 나이스유 강사 최연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리가 오늘 제가 주제를 독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도움이 되는 우리 뇌 운동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조부모님들은 이제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른손이 되겠어요. 자, 왼손이 되겠어요. 왼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왼손을 올려주시고, 네, 하늘, 귀, 그 다음에 코, 네, 다시 하늘, 귀, 코, 네, 또 여러분 오른손으로, 네, 귀, 코, 하늘, 귀, 코, 하늘. 잘 되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왼손으로는, 여러분에게 왼손으로는 하늘, 귀, 코. 하늘, 귀, 코. 조금 빨리 해볼게요. 하늘, 귀, 코. 하늘, 귀, 코. 잘 되나요? 자, 그럼 오른손으로 귀, 코, 하늘. 귀, 코, 하늘. 오, 너무 잘하셨어요.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귀, 코, 하늘. 귀, 코, 하늘. 한 분도 안 틀리고 잘하셨어요. 자, 이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하늘, 귀, 코, 하늘, 귀, 코, 하늘, 귀, 코. 네, 잘 되나요? 네, 요거를 한번 연습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손자녀들하고 같이 한다면 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치매 예방도 되고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독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돌 때부터 돌이 지나서 만 2세까지 우리 언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말이 늦어지면은 아이들이 좀 짜증이 많아져요. 또 짜증이 많아지고 또 이제 부모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이제 기간에 가서는 아이들하고도 많이 다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말이 늦어질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은 우리가 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부모님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돌무렵부터 보통 언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동화책도 미디어로 보여주시고 또 대화도 미디어로 그 말에 대해서 언어도 가르치기 위해서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언어 발달에 미디어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육성으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은 공을 갖고 노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네. 공을 잡았다. 그러면 한번 할머니한테 던져봐. 받았네. 문 앞에 공이 멈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자꾸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보통 물 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구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구나. 목이 마를 때는 물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목이 마를 때 물을 먹는다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그런 물과 뭐 이런 상황에 따른 그런 말을 또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 신발을 신고 있네. 왼발 쏙, 오른발 쏙 하면서 왼발과 오른발, 뭐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언어의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도 전에 다 갖다가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가능하면 언어로 표현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 그리고 조금 기다렸는데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러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말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말에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용 언어는 우리 아이가 그냥 뭐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고
딱 말로만 했을 때 그걸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언어가 지연된 경우는 아니니까, 네, 그다음 표현 언어는 나중에 점점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말이 많이 늦어질수록 다음 단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또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공기를 통해서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거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건데요.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에 힘이 있다는 게 정말로 사실일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글날 실험을 했어요. MBC에서. 네, MBC에서 실험을 했는데 밥을 가지고 밥을 2개를 글라스에 담아서 뚜껑 있는 곳에 담아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는 감사합니다를 써붙이고 하나에는 짜증나라는 글을 써붙여서 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써붙인 데다가는 난 네가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고마워, 감사해 이런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이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짜증나라고 써 있는 곳에는 난 너가 너무 싫어, 미워, 화가 나 이렇게 안 좋은 말,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말 중에서 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 만나기로 해서 봤더니 정말로 좋은 말을 한 것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실험한 거에서 보다시피 하얗고 깨끗한 곰팡이가 보였고, 또 아주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그런 밥에는 까맣고 또 악취나는 그러한 곰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MBC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 건데, 그렇다면 한 사람만 그럴까 하고 이제 여러 사람의 아나운서들이 모두가 다 와서 모여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물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전부 다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은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항상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리와 토끼와 그리고 다람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 토끼와 오리와 다람쥐에 대해서 달란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할지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리는 물가에서 수영을 잘하는 특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죠. 또 다람쥐는 나무 타기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오리 엄마가 생각했어요. 오리는 수영만 잘했지 토끼처럼 뛰지도 못하고 또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도 못하는구나 하고 걱정을 해서 오리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매일 물가에서 놀지만 말고 토끼처럼 한번 달리기 하는 걸 한번 연습해봐라. 매일. 그래서 매일 이제 수영 못하게 하고 달리기만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토끼에게는 다람쥐 좀 보라고. 오리는 수영도 잘하고 다람쥐는 나무 타기도 잘하는데 토끼 너는 맨날 뛰어놀기만 하느냐. 그래서 한번 너도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를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는 물가에 있지 않고 무태 나가서 계속 달리기 연습을 했고, 또 다람쥐처럼 토끼는 나무 타기를 했는데 오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수영이었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뛰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그런 오리가 되어버렸고요. 또 토끼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막 타려고 했는데 손과 발이 막 다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뛰는 거에도 잘 못하고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됐더라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말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또 이렇게 또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예였습니다. 우리가 조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손자녀들은 늘 기다리죠. 그런데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한 5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독이 되는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한 아이의 그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건 또 장애를 갖지 않았건 또 우리 아이가 예쁘든 예쁘지 않던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보통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아우 예쁘긴 뭐가 예뻐요. 뭐 누구 닮아서 눈도 작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이 아이는 그것이 어릴 때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지 않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받아야 되는 온전한 사랑이 그 부모님들의 언행에 따라서 또 상처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 가까운 예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미대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님이 이제 그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뭔가 약간 언급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 눈썹 좀 봐주세요. 얘 미대 나왔다는 애가 지 눈썹 하나 못 그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래 미대 나왔어요? 어디에? 이렇게 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친구는 정작 자기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는 자기가 미술을 열심히 하는 미대생인데 눈썹 하나 못 그린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상처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하는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말에도 우리 아이들은 그 어릴 적의 추억으로 상처가 돼서 지금 현재는 뭐 그 아이는 자기가 왜 자존감이 낮은가 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러한 말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자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먹니? 너 왜 그렇게 걸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걷는 모습이 안 예쁘면 한번 어깨를 쫙 펴고 걸어봐. 훨씬 멋있다? 그거 봐. 지금 할머니가 말한 대로 하니까 멋있지?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밥 먹을 때는 소리 내고 먹지 않고 식사 예절을 잘 지키고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만 바로 그냥 직언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먹니? 너 진짜 왜 그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또 상처가 되고요. 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서 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또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녀를 짐이나 장애물처럼 느끼는 사람. 너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를 자기가 나한테는 좀 짐이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말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너가 좀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또 건강하지 않은 비교. 동생하고 비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생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말이지만 이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보지 않는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심한 언행이 오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가정을 통해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유기에 대한 협박이 있잖아요. 엄마는 널 두고 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너를 어디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 지금 그냥 간다. 뭐 이러는 거. 그게 다 유기에 대한 협박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받은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두고 간다고 하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두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든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통이라는 게 있어요. 꿀을 담으면 꿀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달콤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양이 많은 그러한 꿀통을 담아줘야지 쓰레기통을 담아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는 말로 치유가 되고 또 우리가 힘이 되고 항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부모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건강이 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자존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한참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너무나 괴롭히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8살 때 자기가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이 닉 부이치치는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내가 욕조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에 생각난 게 부모님이 너는 태어난 순간 너무나 특별한 아이다.
너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매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난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나는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닉 부이치치는 수영도 잘하고, 또 지금은 성인이 돼서 골프도 잘 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어머님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비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뭐 수영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또 컴퓨터도 다 잘해서 글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결혼도 했어요. 아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닉 부이치치는 자존감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 생성된 사람이죠.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이 아이를 믿어주고, 보통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를 낳게 되면은 이제 일단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보는 데서 굉장히 슬픈 모습을 보였을 텐데,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는 다른 아이랑 다른 게 아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똑같이 대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영향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자존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은 어릴 때는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커서는 자존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좀 도전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면 그렇게 또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목표를 그렇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룰 수는 없어라는 그런 높은 목표 아니더라도 가볍게 내가 어떠한 지금 내가 이루기에는 조금 벅차라고 했던 그 정도의 도전, 그 정도의 목표에 도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서 나의 그런 성취감을 맛보다 보면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 어머니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 중에서 도전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존감을 살리는 언어에서 우리 아이에게 자주 말해줘야 되는 말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보면은 그 부모님들의 그런 안 좋은 말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자존감을 살리는 언어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리고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내가 또 해도 돼요. 내가 나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존감을 낮추는 언어에는 무슨 말이 있나 봤더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 또 너 때문에 힘들어. 네, 여기 계신 분은 물론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아이들이 들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가장 안 좋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들은 주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 합리화, 또 남 탓하기, 또 회피하기, 속이기, 거짓말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를 툭 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물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엎질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 내가 쳐서 물이 엎질러졌지. 내가 앞으로 주의할게. 괜찮니?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에 이제 자기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너를 쳐서 물이 엎질러졌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괜찮니? 남까지 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주의할게 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라는 말까지 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똑같이 친구를 툭 쳐서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얘가 딱 보고 그러죠. 왜 거기 있었어?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툭 쳐서 물이 엎질러진 거잖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합리화하고 남 탓하죠. 네. 그리고 또 회피해요. 그리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와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존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땐 애착이 형성돼야 되는데 애착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자존감도 내가 확실하게 잘 성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보통은 예전에는 뭐 상담 심리해서 그 과거로 다 돌아가서 치유하고 올라왔지만 지금은 또 코칭 심리라는 게 나와서 과거는 딱 그 선에서 끝나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라는 그러한 이제 또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네,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았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원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말만 조금 도와줘도 바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아이로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더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걸로 인해서 꾸준히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다른 아이는 한두 번 하면 된다고 하면 우리 애들은 과거에 못해준 거를 더해서 10번, 20번을 해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네, 우리는 항상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좋은 부모가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서 성공한 양육자 아니면 내가 아는 뭐 선배 중에서 양육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요? 물어봐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중에서 아 이건 조금 결핍이었어 라고 한 거는 그거는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또 내가 받은 사랑 중에서 부모에게 만족된 사랑을 받았다면 아 나는 그렇게 꼭 우리 아이를 키울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꾸준히 못 가는 이유가 보통의 양육 태도가 우리 아이별로 다 다르고 또 나의 엄마의 기질도 있고 엄마의 성격도 있고 아이의 기질도 있고 아이의 성격이 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정답처럼 알고 썼을 때 남들은 다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안 되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 아이를 먼저 알고 또 부모님이 내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유년기를 거쳤고 어떠한 애착이 형성이 됐고 또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먼저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또 잘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기질에 맞게 또 이제 양육 태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양육 태도를 심리학자 다이앤 바움린트는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허용적인 부모와 방임적인 부모, 또 권위적인 부모와 또 민주적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허용적인 부모는 뭐냐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높아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높은데 통제가 없어요. 어떠한 규칙도 없고. 네.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가 규칙을 몰라도 되지. 뭐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리고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부모는. 우리 아이랑 저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또 기싸움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조금 나에게 어떠한 거를 제공해주는 제공자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한테 어떤 규칙을 정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부모랑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또 아주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반항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뭐 엄마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거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오히려 약간 좀 권위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부모보다는 더 많이 함부로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적인 부모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구분이 안 되고, 또 이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남에게도 또 피해를 주죠. 근데 더고 그냥 가정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허용적인 부모고, 또 방임적인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임적인 부모도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에 대해서 규칙이 없는 건 비슷한데, 방임적인 부모는 사랑이 없어요. 네.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규칙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막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원하고 할 때 이 아이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엄마는 너무 바쁜 거예요. 항상 바쁘고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이제 방임적인 가정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애정과 통제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에게 이제 어떠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이러한 기억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좀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죠. 자기만의 이제 그런 세계에서 많이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상 기준이 있고 기준이 뚜렷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그 처음에 지켰던 그런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해야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인 부모가 있어요. 근데 권위가 있는 거랑 권위적인 거랑 또 달라요. 네, 권위적인 부모는 내가 아빠인데,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어디 하고 이 가정의 분위기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면서 뭔가 지시적이고 뭔가 군대처럼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권위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많지만 또 자녀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아이가 요구를 할 때는 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이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는 자기 마음에 억압된 감정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고 또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무뚝뚝한 표현을 보인다거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 아이가 이제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 무뚝뚝하게 뚱해 있다거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권위가 좀 있으면서 민주적인 가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민주적으로 대하면서 또 이제 부모로서의 권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가정이 가장 원만하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떼쓰는 아이가 있잖아요. 막 떼를 써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때가 너무 심해지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엄마들이. 아, 이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우는데 이쯤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조부모님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럼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끄떡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알았어 미안해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알았어, 그럼 이쪽으로 와봐. 할머니 옆에 앉아봐. 아니면 앞에 앉아봐. 여기 원하는 자리, 말씀하신 그 자리에 여기를 앉아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지시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앉았을 때 네가 떼써서 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여기 앉으라고 했더니 앉아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아이에게 권위는 지키고 주도권은 내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주면 안 돼요, 아이한테. 그렇게 뗐었는데 주도권까지 내주게 되면은 이 아이는, 아, 내가 조금 더 심하게 뗐으면은 다른 것도 또 들어주겠구나. 그렇죠. 네. 다른 것도 또 들어주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학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떠한 아이들은 항상 어떠한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데 이런 안 좋은 것도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럴 때는 그러면 와서 앉아봐.
뭐가 그렇게 속상해서 그거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요번에만 주는데 떼써서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하고 이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가 막 또 보챌 때가 있어요. 막 설거지 좀 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막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잠깐만을 몰라요. 잠깐만이 도대체가 얼마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잠깐만 기다렸더니 아직 안 해주잖아요. 그럼 또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그러면 또 진짜 잠깐만 기다렸더니 또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애는 또 막 버둥거리면서 울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한테 어떠한 이제 기분을 좀 전환하는 분위기를 해서라도 가서 책 2권만 읽고 와. 아까 엄마가 읽어줬던 책 2권만 읽고 와. 아니면 뭐 아까 갖고 놀았던 블럭을 다 완성한 다음에 와봐. 그 다음에 바로 해줄게.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너무 어려서 그런 거 못 알아듣는 아이라면 여기다 장난감 하나 풀어놓고 요것만 가지고 놀고 있으면 바로 해줄게 라고 하면은 애가 이제 뭔가 그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우는 거에서 조금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대신에 이제 아이 생각에 굉장히 빨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2번 읽었어라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2권 더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2권 읽었어? 잘했어. 알았어. 그러면 일단 놓고 다시 하고, 다음에는 3권 읽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네, 오늘은 그냥 2권 읽은 거에 대해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부모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조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부모님과 관계 맺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긍정적인 자아감이 형성되고 또 자기를 실천하는 능력이 높은 생기고 통제 능력이 훌륭하게 생기고 또 새로운 상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매우 높고 또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조부모와 관계를 잘 맺으면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자 갈린스키가 있어요. 갈린스키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도 부모도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조부모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극의 맹추위에서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황제 펭귄이 그 남극의 맹추위가 한 60도 정도 되는데 영하 60도 정도 되는 데서 굉장히 추운데도 살아남는 비법이 허들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펭귄들이 이렇게 다 뺑 둘러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랑 바깥에랑 온도차가 10도씨 정도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그러한 집단을 이루면서 이제 그거 추위를 이기는데 밖에 있는 그 펭귄들이 열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안에 있는 펭귄과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들링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허들링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가정에 대한 것들이 그 일들이 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 보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가사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다들 직장 생활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루고서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만 미루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들링 기법이라는 건 온 가족이 전부 다 가사와 뭐 양육과 여러 가지를 다 우리 분담해서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허들링 기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부모님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듯이 부모도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거는 밴드예요. 근데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왼쪽에다 밴드를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오른쪽에다 밴드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희망의 팔찌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떠한 이제 예전에 무슨 규칙처럼 이렇게 어떤 유행처럼 한번 지나간 일이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있었던 일이긴 한데 뭐 교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팔찌를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은 왼손에다 차고 또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다시 바꿔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바꿔 차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어느 쪽에 우리 아이에게 어느 말을 했는지 어느 쪽에 팔찌를 차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게임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요. 그러면은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그 물이 남아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안 남아나고 다 빠져버리죠.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물을 계속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빠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돌아서서 딱 보면 콩나물은 자라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베푸는 모든 것들이 설마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은 다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처럼 초심을 되짚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 점검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부모가 됐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지켜오기로 노력을 했었는지, 또 부모됨의 동기를 자문해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의 양육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부모였는지,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러한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2017년도에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 자격증을 그만큼 다들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막 부모 교육이 막 붐을 일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모 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도 아니면서 송곳도 아니면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다. 돌도 아니면서 쇠도 아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사람의 말이다. 몽둥이도 아니면서 주먹도 아니면서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이 굉장히 와닿는 글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 자존감을 살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괜찮아. 네,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런 말로 격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딱 엎질렀어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다가 어떤 날은 그 부모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또 그게 아닌 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항상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뭔가를 새롭게 했는데 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가장 힘을 받는 사람이 부모예요. 네, 부모가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리던 또 성인이 됐던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우리도 사실은 뭐 자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말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또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 자존감을 살려주는 방법은 일단은 자존감이 낮추는 말은 하지 않는 거. 네, 자존감이 낮춰지는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